네,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동철입니다. 오늘 2020년 사회복지학회 공동학술대회 장애인분과학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뭐 언택트 시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상황들인데요. 어쨌든 이 언택트 시대를 열어갔던 게 이제 코비드 19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를 엄습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것이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계급적으로 또 계층적으로는 매우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감염이나 지진이나 이런 재난들이 장애인의 사망률이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소득이나 이런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난과 장애인의 생존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코로나19 또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 전문가님들 모시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해주실 강정배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으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한국복지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김승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은 재난과 장애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전문가들이시고요. 다음 당사자로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손잡다의 조원석 대표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와 토론 두 분 모시고 토론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우리 강정배 부장님 모시고 토론부터 듣고 발표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 강정배입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처음 원고 발표를 의뢰를 받고 고민을 조금 했었고요. 그 고민 과정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그 전후의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발표 제목을 재난과 장애인의 생존 복지국가를 향하여라고 이렇게 너무나 큰 주제를 주셔서 많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진행해온 정부가 어떻게 그 재난에 취약계층, 특히나 감염병이나 코로나 관련된 그 측면에서 장애인이 어떤 그 피해를 보게 되고 그 재난 상황에서의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진행한 여러 가지 계획 그리고 실행 내용들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변화들을 이제 다시 또 그 끌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까지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국가를 향하여 가는 과정 내에 장애인이 재난에 어떤 그 취약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들이 주 목표였고 실제 내용은 지금 화면에도 보여드렸던 이런 매뉴얼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매뉴얼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서 전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표지에 있었던 사진과 같은 내용이고요.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 제주도에서 이제 동반 자살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와 함께 부모가 다시 이제 동반 자살을 한 내용들이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서울신문을 통해서 이제 기획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그 광주에서 동반 자살을 하셨던 분의 친구이시자 현재 그와 같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분이시라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그 코로나의 직접적인 감염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부분들,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한 제한들이 워낙 크셨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돌봄의 공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가족의 그 돌봄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이 변화로 인해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적인 측면들이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제 집에 있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침 뱉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대소변을 방바닥에 이제 바닥에 두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고, 이 사항들이 결국 장애인으로서의 취약한 측면을 통해서 가족에게 나타나는 그런 그 스트레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은 가족의 돌봄 측면에서 발달 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신장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월 기준으로 해서 35분이 감염이 되셨는데 34분이 사망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감염은 사망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투석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서는 이 가족의 문제까지도 코로나 블레이크다라는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 이제 강한 그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그로 인한 방법들을 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발표 순서는 총 6가지 제가 발표를 드릴 거고요. 일단 앞단에는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장애인 안전 종합 대책이라는 내용을 2017년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잘 이렇게 수행이 되어 왔느냐, 목표에 적절한 그 도달했느냐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뒤쪽은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장애인은 재난에 취약한가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발표 자료 기준으로, 통계 자료 기준으로 보자면, 그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에 노출됐을 때 높은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사망자 중에 그 사상자 중에 사망자 비율이 장애인은 43.6%이고 비장애인은 13.7%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을 하는 비율은 장애인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많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있는 내용은 동일본 대지진에서 장애인의 사망률은 1.5%, 전체 주민의 사망률은 0.8%인데 장애인 사망률은 1.5%로 비율상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의 피해 정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통계들이고요. 그리고 사고 원인별 사망률로 봤을 경우에는 장애인의 안전사고나 운수사고, 추락, 익사, 화재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일단 운수사고로 보자면 운수 관련 사고에 장애인이 31%, 추락이 17%, 화재가 2.8% 방식으로 해서 2.8% 정도로, 그러니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10명당 그 피해 정도도 2배 이상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처럼 전체적인 코로나를 포함한 전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입는 피해는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보셨던 요 데이터가 전체 장애 재난 통계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난이라든지 어떤 특정 상황이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을 별도 분리 또는 체크되는 방식의 통계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통계들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어떤 부분에 그 재난에 더 많이 노출되는지, 노출된 재난에 따라서 장애인분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더 입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조금 더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측면이 지금 뭐 동일본 대지진 있고 국가 화재 통계로 이제 하고 있긴 한데, 그 외의 부분들이 부족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통계적인 것들이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 장애인은 재난의 비율상 전체적으로 봐서 2배 이상 비장애인에 비해서 재난에 취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재난 대응과 안전에 대한 그 부족한 측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정책에 대한 미흡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인 근거 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계획 수립이 되는 시점 같은 경우가 그 세월호 사태 이후에 재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 장애인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한참 지난 후에 이제 17년에 그나마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마련이 됐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재난에 대한 그 관심이 조금 이제 잊혀져 갈 때쯤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져 갈 때쯤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발표된 내용에서도 안전에 대한 측면에 좀 강조된 부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돼야겠지만 그게 이제 재난을 직접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차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통계 미비 부분, 그다음에 그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반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 사항에 따른 그 장애 유형별 특수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고 비장애인 중심의 비상대피 시설이라든지 이런 대피 시설 내에서 대피를 하라고 했는데 대피할 장소가 없는 지진 났는데 지진에 안전한 대피 장소로 가라고 했는데 대피 장소에 들어갈 수 없고 대피 장소 옆에 있어야 되는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장애인에 대한 부분의 그 지원 체계의 정책 기반이 좀 미비한 게 있었고요. 안전관리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된다. BF 인증 확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접근하고 있지만 위험에 노출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재난이라든지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체험장에 접근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 체험장이라고 해서 재난을 모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들인데 이에 대한 이제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험장까지의 이제 접근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고요.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이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만들어내는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방안이다라고 이제 정부도 인식을 했고, 그러면서 장애인 안전 종합 대책을 2017년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2021년까지 내년까지에 진행하는 안전 계획이고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게 2017년 9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종합 대책을 냈고 5년간 이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전은 장애인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추진 목표를 했는데 재난 안전 관리 강화, 안전한 활동 공간 조성, 그리고 교육 훈련 강화 및 안전 문화 확산이라는 방식으로 3가지의 목표를 세웠고요. 이에 대해서 14대 추진 과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합 대책이 발표될 때쯤 이제 조금 이제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안전한 활동 공간 조성이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이게 재난을 대비하는 주 핵심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BF로 보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측면에서 BF에 대한 게 좀 더 높게 지금까지는 되어 있다 보니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BF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한 주거, 장애인 주거 환경 조성이라든지 복지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때 이제 다 포함하는 게 맞다라고 1차적으로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됐던 가장 큰 이유들은 저희가 다 몰랐죠. 코로나19가 발생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계획에 보시면 감염병의 대책은 아주 작게 들어가 있고 저희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큰 문제, 물론 코로나19는 그 어느 누구도 대비하지 못한 그 국가적, 전 세계적 재난인데 그 재난 상황에서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계속 발표가 되다 보니 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당장 지금 이제 질병이 발생해서 몸이 아픈 상황인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약간 해프닝이기는 했었는데 대구에서 그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타는 특별교통수단을 확진자 이동에 하는 걸로 결정을 또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급하게 또 그러면 비장애인분들, 그러니까 비장애인분들을 위한 그 이동 수단으로 확진자 수송으로 대체를 시키면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들 때문에 적빈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조금 이제 달리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재난에 대한 매뉴얼 기준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재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가 수립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수립한 거 외에 그
장애인의 재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2014년 이후부터 계속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물론 그 2008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매뉴얼들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재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노력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연구들이 진행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2013년에 이게 장애인을 위한 피난 매뉴얼 1 해가지고 보행 장애인으로 해서 이제 그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총 10개, 여기에 적힌 게 10개고 이 외에도 좀 더 있는 사항들입니다. 실제 매뉴얼 방식으로 장애인분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재난에 대응을 하고 그 대응한 이후에 피해 복구 과정까지를 전체적으로 갈 거냐, 이 과정들을 이제 정부 또는 이제 기관들이 그 교육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내용들을 계속 노력을 했었고요. 보시면 처음에 출발을 시킨 거는 이제 보행장애인 중심으로 출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지체장애인용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 유형에 대한 시각이나 청각을 포함한 방식으로 장애 유형별 매뉴얼들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때는 초기에 진행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장애 유형별 진행이 좀 비율이 높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종류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넣은 것들을 보면 장애 유형은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재난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분리하고 그다음 이제 생활안전을 따로 분리를 하는 구조이긴 한데, 그래서 재난 유형으로 보자면 사회재난 한 종에 대해서 2014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취약 특성은 자력 대피 가능 여부, 당사자 역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방식으로 조금 나눴습니다. 이 활용 가능성은 저희가 이제 초기에 진행을 하다 보니 매뉴얼 방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유형별로도 만들었고, 재난의 그 장애 유형별로도 만들고, 재난의 특성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진행을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뒤로 2018년, 이제 2019년 넘어가면서 이제 방안들이 조금 더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 만들어진 재난 매뉴얼이 이제는 이제 조금씩 그 축적이 된 사항이고, 그러면 이 쌓여 있는 매뉴얼들을 정부가 또는 중앙의 역할이나 자료로서만 가지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 다음은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실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자료를 배포하고, 배포된 자료를 기준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 이후에 관련된 모의 체험을 하고, 체험 이후에 실제 대응할 수 있는 그 가정 내에서 또는 이제 그 생활하는 공간 내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구조들이고요. 이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책자 방식이라든 방식으로 이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재난 대응 매뉴얼들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홍보가 덜 되고 알려지기를 덜 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연락을 받았었는데, 장애인 관련 매뉴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이 매뉴얼을 어떻게 배포하고 교육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매뉴얼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2020년, 19년하고 20년을 넘어오면서 18년부터 넘어오면서 조금 한계로 저희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재난에 모든 장애인이 취약하다라고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언어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라고는 재난의 특성이 있긴 하는데, 화재라든지 상황의 대피에 대해서는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재난에 대한 교육 자료를, 그 자료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도 빠르시고 다양한 자료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일반적인 재난의 매뉴얼 방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교육을 해서 불가능한 대상들을 중심으로 좀 더 그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매뉴얼 방식 같은 경우에도 배포가 되는데, 15개 유형을, 재난의 그 유형을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나눠서 그 73개로 73개로 구분을 하는데, 15개 유형의 73개의 재난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뿌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그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재난 대응 매뉴얼에 대한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는 이동과 의사소통,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을 포함한 시각 정보에 대한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 이동을 조금 나눠보자면 와상이라든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처럼
자력으로 이동이 전체적으로 다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클러치를 짚으시거나 이제 수동 휠체어를 타시는데 수평 이동은 가능하신데 계단을 이동이 불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고, 발달장애인 분들처럼 그 내용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에서 의사소통의 내용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누어졌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시각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어려움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나누면서 가장 크게 그 중심을 뒀던 부분은 이게 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산모도 같이 포함하는 그 전체적인 개념이 이제 같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가 내려졌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해보니 지체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체나 내병변은 이동에 대한 그 주 내용이었고, 시각장애인분들은 시각 정보,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의사소통이고, 지적이나 자폐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미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라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부분에서 재난에 취약하냐, 그 취약한 부분을 매뉴얼로 만들고 교육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려면 15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장애의 15개 유형으로 재난의 특성까지를 포함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필요한 내용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난 대응 매뉴얼의 구성이 5개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는 이제 지원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있겠지만 5개로 저희가 분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5가지의 장애 및 노인에 대한 재난 취약 특성은 이렇게 이제 그 아이콘을 만들어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주요 대상이라든지 필요 사항에 대한 부분까지 나누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원내에서 진행한 것들은 2018년까지 진행했던 것들은 저희도 이제 장애 유형별로 진행을 해왔고, 진행된 장애 유형별에서 이제 재난의 취약 특성이라는 방식으로 했고 5가지 방식으로 1차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장애인의 재난 대응 매뉴얼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한 게,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이제 5개 재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고, 이 나누어진 내용을 그 재난의 유형별 포괄성을 가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취약 특성을 5개로 나누어지고 개발 관련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 진행한 모든 매뉴얼들을 다 같이 모든 장애인분들에게 배포를 하는 것들이 가장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일반적인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의 교육이라든지 자료 체험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던 매뉴얼들을 장애인 분들에게 맞도록 매뉴얼을 그 2013년부터 개발을 해왔고, 그러면 개발된 매뉴얼들을 어떻게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배포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15개 방식을 5개로 개선을 하고 개선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방안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최종으로 제작으로 보자면 배포 용이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썼고요. 그러니까 40여 페이지 정도 컬러 책자로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이고 배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책자로 인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냥 출력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방식으로 20페이지 내외의 컬러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작 배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매뉴얼, 정부가 발표한 73종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그다음에 재난 대응 매뉴얼들이 다, 그리고 교육 자료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장애 포괄적인 측면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진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림의 왼쪽에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 게 지진으로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행동요령의 내용이고, 오른쪽이 이를 이제 장애 또는 장애 포괄적인 측면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내용입니다. 보자면 일단 그 5개의 재난 취약 특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 문구를 수정한 방식이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 문장들에서 어려운 문장들을 그러니까 재난이다 보니까 일단 재난이라는 것 자체도 한자로 출발을 하는 방식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에 화재라는 단어를 쓰는 거와 불났을 때라고 쓰는 거의 차이는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것들을 이제 개선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문구 수정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재난 취약 특성이 5개의 내용들이 필요하냐, 그리고 이미지에서
장애 포괄적으로 자연스럽게 장애인분들이 이 상황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그림에 보자면 지진으로 흔들릴 때 탁자 밑에 들어가고 탁자를 잡고 있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탁자에 들어가실 수 없는 분들이 있으시죠. 누워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시거나 하신 분들 없으니까 그 내용으로는 쿠션으로 머리를 보호하라라고 되어 있고 뭐 그림도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잡고 있는 방식인데 이게 기준이 좀 바뀌어서 양쪽 다리를 테이블 밑에 들어갔을 경우 양쪽 테이블의 다리를 잡으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단어를 명칭을 바꿨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에 보시면 재난의 그 피해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이제 장애인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미지에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개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재난에 대한 그 전환을 하는 기준들을 마련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기존의 매뉴얼들을 이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총 5개 유형의 그 가이드를 재난안전 매뉴얼이라고 처음에는 하다가 이게 매뉴얼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재난에서는 더 효과적이라 해서 가이드로 바꿨는데 그래서 재난안전 가이드의 총 5개 종류를 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배포 가능하도록 총 16페이지 이내로 작업을 했고요. 주 내용으로 보자면 재난 대비에 대한 기본 준비 사항, 그다음에 발생 시 대피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각 재난의 그 대표적인 재난이 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했고요. 물론 이 자료로 모든 재난에 대응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필수적인 내용이라도 장애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가 가장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표로 저희가 삼고 있는 것들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재난 대비 그 기본 준비 사항이나 재난 대비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본인이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작성을 하고 개인별 대피 계획이라고 하는 환경을 점검해 주는 거는 현장에 그러니까는 장애인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에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배포되는 내용을 배포할 자료를 작성하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내용은 이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방문을 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재난 대비 카드도 작성해 주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가 되는 뭐 전기 안전이라든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거 체크해 드리고 대피를 해야 된다면 대피는 어떻게 할 건지를 방안까지를 설명하고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게 뭐 정부로 보자면 그냥 쉽게 보시면 250만에 대해서 이거 다 할 수 있느냐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몇 명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구성을 한 건 이렇게 이제 재난 대비 카드를 하는 거는 그 소방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그 재난 화재라든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경기적인 방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 연계시켜서 실제 장애인분들에게 현재 찾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제도와 연계시켜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방안들까지를 가자. 그리고 최종으로는 체험이라든지 그 사회 내에서의 지역 사회 내에서의 대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까지 필요한데 그렇게 가지고 이제 매뉴얼을 재구성한 사항이고요. 이건 이제 제한적인 측면으로 드리는 부분들이었는데 안전디딤돌이라는 재난에 대응하는 앱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난 취약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전 디딤돌에 설치를 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회색으로 표시된 중간에 그 글자들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제한을 한 내용이고 원래는 왼쪽에 있는 그림대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게 안전 디딤돌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 동의하고 위치정보 동의를 하면 실제 그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그 국민안전처일 때 출발을 시켜서 이제 지금 행안부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조금 더 고도화를 시키지 못해서 저도 이제 이걸 깔아놓고 계속 내용을 봤었거든요. 봤는데 네 재난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이제 알람을 끄긴 했는데 이렇게 개인에 대한 특성 또는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으면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특정 장소에서 화재가 났으면 화재에서 1km 내에 있는 장애인분들 특히 이동이 불가능하신 장애인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방식들이 구성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을 조금 지원이 연계된다면
장애인의 재난에 대한 그 노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한 내용인데 실현시키지는 못했고요. 지금 이제 계속 그 이후에 더 제안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아직 여기는 앱 개선까지는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이제 재난의 상황에 장애인분들이 어떤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재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을 이제 기본적인 체계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그리고 그 구성된 것들이 내용으로 담겨서 매뉴얼화 시켰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코로나19에 관련된 주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한지에 대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자면 이건 누구나 다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청도 대남병원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정신과에서 폐쇄병동에서 발생한 내용이고 20년 넘게 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생활하셨던 정신장애인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그래서 지금 집단 발병을 하면서 입원 환자의 그 전체 102명 중에 100명이 감염됐고 이 중에 7명이 이제 사망하신 상황입니다. 집단 거주로 발생하는 감염의 위험성, 그리고 감염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이제 확실히 드러난 내용이죠. 같이 생활하다 보니 대부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고 감염이 되신 분들의 사망률도 7%에 이르는 내용이죠. 결국은 감염의 위험성도 높고 감염으로 인한 피해성도 높은 그런 이제 장애인의 특성들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기는 그 시설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그 공간에 대한 특성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대로 연결시켜 보면 저희 이제 장애 분야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이 그룹홈을 포함해서 약간 1,500개가 넘는 구조다 보니 이 취약 구조는 동일하게 다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 2월 17일에 이제 많은 코로나 대책이 나왔는데 장애인 관련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죠. 장애인분들이 병원 갔는데 열나서 병원 갔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데 당장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이제 그 병원에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더 심각해지게 됐죠. 대구에 집단 발생을 하면서 칠곡 미랄사랑의 집, 경북 예천의 극락마을, 대구 성보재활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 18이 아닌데 19인데 오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가 이제 속출하게 됐죠. 이게 이제 특정 종교와 연계가 되면서 발생한 측면이 가장 크긴 하지만 일단 시설 내에 발생했을 경우에 이 제일 처음 발생한 이 칠곡 미랄상하랑의 집 같은 경우에 대책을 세우는 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재가 장애인 분들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지만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들어갈 거냐는 발생한 분의 돌봄을 지원을 누가 할 거냐, 그리고 감염의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인데 간호 인력이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호 인력 이외에 돌봄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처음 발생했을 때는 처음에는 방법이 없어서 장애인 단체 분들이 이제 장애인 단체에 있는 분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방호복을 입고 돌봄을 시작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 칠곡 미랄상하랑의 집은 아니고 이제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출발하다 보니 대책이 조금 이제 마련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이제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죠. 이제 신장 장애인 분들이 그 얘기하는 가장 내용은 걸리면 죽으니 집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투석은 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죽고 가도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투석을 하러 가는데 미열이 있으면 투석 못 하시거든요. 투석 못 하면 결국 요독으로 인해서 다음 주 2, 3주 지나면 사망하시는 경우인데 코로나로 죽을 거냐 투석을 못 해서 죽을 거냐를 선택하는 이런 조금 이제 심각한 사항들이 발생을 했었죠. 이게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또 마련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시간을 나누는 방식이나 투석들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보 없이 공포에 떠는 시청각 장애인, 그러니까 이 정보를 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방역에 대한 내용들을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연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또 많으셨고요. 그리고 신장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6월에 신장장애 협회에서 본인들이 그 통계를 정리를 하셨는데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35명 감염되셨는데 34명이 이제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 외의 사망자 통계로 보자면 이제 정부가 이거는 공식 보건복지부가 6월 25일 날 공식 발표한 내용이고요. 기저질환을 기준으로 중복이 있다라는 사망자 통계를 보자면 순환기계 질환이 가장 높은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내분비계, 정신호흡기, 비뇨기, 생식계 질환입니다. 순환기계로 보자면 고혈압에 대한 부분 심근경색도 있긴 한데 뭐 저희 장애 유형으로 보자면 이제 그 호흡기 장애인 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신장 장애인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심장 장애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순환기계 질환의 가장 높은 내용에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으세요. 그리고 내분비계를 제외시키더라도 정신질환, 치매, 조현병 있으신 분들에 대한 질환의 사망률도 되게 높고 호흡기 질환도 되게 높은 상황이고 비뇨기 생식계 질환 같은 경우가 신장장애라든지 장애의 범위에 기준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가 있는 기저질환,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은 기저질환의 상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장애의 모든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 유형별로 특성이 다 지금 이제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해외 통계로 보자면 미국 통계가 지금 발표되는 내용 중에 이제 그 저희가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발달장애인 사망률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발달장애인이 전체 인구 미국 기준의 2.7% 기준보다 4.5% 정도가 사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 평균 사망률에 이제 발달장애인 2배 정도 높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감염률 기준으로 2.4배, 사망률 기준으로 1.9배가 높다. 감염이 더 쉽게 되고 사망도 더 많이 한다라는 내용들이 실제 이제 확인이 되는 논문들이고요.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국내에서도 발생이라든지 감염된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통계도 조금 이제 발표를 했으면 연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지 못해서 해외 자료 중심으로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코로나19의 장애인에 대한 재난 대응을 보자면 지금 이 사진은 현재도 많이 보시는 사진이시고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관련된 정책이 가장 확실하게 변화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수호통역 하시는 분이 브리핑을 하시는 분 바로 옆자리에서 화면에 같이 잡히도록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이제 정보가 전달될 때 수호가 공식적으로 언어의 하나로 이제 법제화해야 됐기 때문에 그 다중 언어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수호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게 여기도 이제 조금 초기에는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정인경 처장과 그 김강립 차관이 이제 발표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수호통역사분이 이렇게 멀리 계셨어요.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잡으면 수호통역사분이 화면에 같이 나오고 이렇게 한 분을 발표하신 분을 포커스로 하면 수호통역사분이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이제 초기에는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옮기고 바로 옆자리로 가고 또는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을 풀샷으로 잡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가장 많이 크게 변화된 거고 이제는 정부의 공식 브리핑에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수호가 같이 진행이 됐다. 이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변화들이 이제 조금씩 더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이제 정부가 발표하기 시작한 그 대응 지침들이었어요. 이게 뭐 코로나19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판단을 내려서 정부가 이게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관련해서 이렇게 22개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간에 보시면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계속 공문을 통해서 이제 내용들로 정의가 됐고요. 뭐 그 앞뒤로 있는 내용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매뉴얼까지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 했고요. 이렇게 이제 매뉴얼 제작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매뉴얼 제작의 분석들이 이제 보고서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진행된.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장애인 관련된 특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셨고 그 인식에서 처음 출발시키신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던 매뉴얼 그리고 정부가 개별 지침으로 내려간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
처음에는 이제 있다라는 정도까지만이었는데 이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논의 제작이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감염 취약 특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취약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감염병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이동, 그다음에 감염 취약, 밀접 전봄, 의사소통과 이동 제약에 대한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의 5개 유형으로 정리를 한 거고 그 감염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감염에 취약한 부분들, 밀접한 돌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염의 가능성, 그다음에 집단 활동의 특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이제 제작을 했죠, 정부가. 네,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진행을 했고 저희 이제 장애인개발원에 내용 요청을 하셔가지고 일단 진행을 했었고요. 총 이제 그 두 번째 챕터에 보시면 장애인 대상 고려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 그리고 의사소통 지원 등을 통해 가지고 자치단체들이 시도에 그 장애인분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필요했던 부분은 이제 감염 위험성, 감염 피해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로 내용들을 했었고요. 의사소통 제약과 이동 제약, 그다음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 돌봄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내부기관 장애 방식으로는 연령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 고위험군 기준이 장애 유형과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관련 고려 사항에 대해서 감염병 정보 접근성. 지금 내용은 1판으로 제작이 된 거고요. 이제 2판 작업을 곧 시작할 예정이고 관련된 자치단체의 그 종사자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관련 종사자들을 메뉴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식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실제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있고요. 이 내용이 매뉴얼화됐기 때문에 결국 자치단체 공무원이라든지 직원들에게 또 전달되는 것들은 필요한 사항이고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마련이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애인 단체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돌봄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직접적인 돌봄에 대한 인력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각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별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내용을 진행을 했고 지금 이 내용은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방식으로 장애인분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자료 방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했고 기본적인 코로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부터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시각 지원판으로 해서 의사소통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할 때 그 배치를 해놓고 설치를 해놓고 시각 지원판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의사소통 지원판은 다국어 지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은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국어 지원 방식으로 해서 다 구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과정을 보자면 감염병 매뉴얼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지자체용 감염병 매뉴얼 대응이 9-2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지금 장애인용은 8판을 기준으로 작업됐기 때문에 다시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이제 교육 매뉴얼들이 또 필요한 사항이고 안전 환경 구성에 대한 부분 추진 그리고 재난 대비에 그 외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하는 재난의 단계별 추가 지원들이 필요한 구성으로 앞으로 향후에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배 부장님, 박사님,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재난 관련된 작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아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는 데까지 깊숙이 관여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정부 지침과 또 대응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많지가 않아서요. 이제 토론을 두 분 토론 듣고 바로 좀 더 몇 가지 좀 사회적 의미나 이런 걸 찾아본 후에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승환 교수님 토론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김승환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아마 발표자께서 장애인의 재난 취약성 그리고 장애인의 안전 종합 대책 그리고 장애인의 재난 대응 매뉴얼 코로나19에 따른 장애인의 취약성과 재난 대응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이후까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현재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재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좀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들을 좀 찾아보면요, 안전 취약획전, 특히 장애인 연구들은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에 거의 조금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자께서 많은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재난 대응 복구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아마 가장 피해를 많이 이렇게 당하거나, 그리고 재난 피해 이후에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안전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동북아시아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에야 재난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재난 경험이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뭐 포항 대지진, 그리고 자연재난으로는 뭐 성수대교 붕괴, 뭐 세월호 참사, 강원도 산불, 그러나 코로나19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 아마 그 장애인에 대한 재난 관리 필요성에 따라서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좀 전에 발표하신 것처럼 2017년 9월에 장애인 종합 안전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인 종합 대책을 상세히 저희가 좀 살펴보면 재난 대응과 복구에 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재난 복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고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난 발생 이후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회복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뭐 주택이나 그리고 교통수단, 그리고 재난 서비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의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의 재난 복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재난 상황에 맞는 이런 복구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재난 피해 후의 삶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까지 상당히 높다는 이런 부분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또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장애인 재난 대응과 함께 그 재난 복구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장애인 대응 측면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조금 컨트롤 타워가 조금 부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안전행정부와 이 보건복지부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재난 안전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한계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재난 대피소가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좀 실태 조사 결과를 제가 신문상에서 본 것 같은데요. 휠체어 장애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민센터 지하에 이렇게 재난 대피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수정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난 대응 매뉴얼에서 이 중증 장애인은 이 조력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조력자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매뉴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부과된다면 아마 장애인 재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재난 그 예비 상황 또는 대응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점을 좀 넘어서서 재난 복구에 대한 좀 섬세한 이제 정책이나 대비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뭐 컨트롤 타워나 다른 여러 가지 발표자가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덜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도 좀 강조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 영국에 연구년 갔을 때 뭐 장애 학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오신 분이 발표를 하는데 지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그냥 그 동영상으로 쭉 써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일본은 저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쉽게 볼 수 있었고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로 연락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런 뭐 컨트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손잡다의 조원석 대표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원탁입니다. 저는 제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이러면서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들리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제가 시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그리고 시청각장애인 이런 감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대변이 가능하긴 하겠지만은 뭐 발달장애나 뭐 정신장애 쪽, 지체장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반영을 못할 수도 있는데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앞에 발제해 주신 부장님 그리고 교수님 이렇게 토론해 주신 교수님 내용 감상이 잘 들었고 저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 복지 현황 특히 재난과 장애인의 생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특히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셨잖아요. 통계 자료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장애인의 어떤 삶이 곧 그 나라의 어떤 복지 수준을 보여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인즉슨 한 국가의 어떤 복지 수준을 알려면은 그 나라의 어떤 장애인의 삶을 보면 된다. 이런 뜻인데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남녀관계에서 이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좀 알고 싶다거나 이럴 때 이 사람이 특정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게 일단은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을 보려면은 그 나라 장애인의 어떤 그 실태를 보면 되는데 특히 이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재난이라든지, 또 감염병이라든지, 감염병이 어떤 유행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가 어떠한지를 보면은 이 나라의 복지 수준에 잘 알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거의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세계 모든 국가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의 공통적인 어떤 과제이고 고민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궁극적인 어떤 앞으로 향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재난 시에가 문제가 아니라 상시 우리의 모든 정책이라든지 인프라 모든 시스템 안에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의 삶이 장애인이라는 어떤 우리 사회의 구성원 이 집단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재난 시, 비상 시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난대피소 이런 곳이 사실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다가 재난이 발생하면은 어떤 급하게 피난 대피소로 이렇게 사용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만약에 이 재난대피소로 활용되는 이 공간이 상시에 베리어 프리어 유니버셜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가령 휠체어 이용자는 접근이 어렵다면은 이것이 재난 시 어떤 대피소로 활용될 때 이 재난의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 휠체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재난 대피소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처럼 우리의 모든 어떤
정책적, 제도적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그리고 각종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좀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상시에 항상 문제가 더 커지고 장애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이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논점이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생존 문제. 여기에서 물론 장애인들의 어떤 그 신체 정신 기능 특성상 물론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바이러스에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러스한테 너는 왜 장애인과 비장애인한테 먼저 불평등하냐 이 질문에 바이러스한테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정책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이 장애인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관계 쪽에서 이야기하는 국민 여러분 할 때 그 국민 안에 지금까지 과연 한 번이라도 장애인이 포함되었었나. 항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근데 이것이 꼭 정책적 제도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보편적 설계 이것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 국가에서는 물품 생산 하나를 하더라도 프로덕션 하나를 만들어도 장애인에 대한 고려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과연 장애인이 활용 가능한지, 장애인 특성별로 또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 아동 이런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것이 법적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까지나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런 생산성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 지금 사회의 현실이다.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법과 제도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보편화된 그냥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런 문제에 직면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앞으로 향후 재난 또는 이제 전염병의 유행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는 크게 이제 예방 단계, 또 대응 단계, 실제 개입이라 해서 말하자면은 치료를 한다든지, 결국 재난에 있어서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이런 상황에 개입을 할때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단계별로 어떤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그 장애인 관련해서 재난이라든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항상 만들어진 매뉴얼들을 살펴보면은 장애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안전하다라는 제시는 하고 있는데, 그 어떤 행동 주체가 장애인일 뿐, 그것이 어떤 뭐 소방청이라든지 당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장애인에 대해 뭐 감염병이라든지 재난에 대한 어떤 예방 지침에 있어서, 이거 물론 장애인 당사자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나지만은 당국도 이 예방을 어떻게 장애인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 또 대응이라고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국은 소방 당국은 이 대응에 있어서 이 재난 시에 예를 들면 감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뭐 수화 통역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혹은 소방 당국이 자체적으로 수화 통역사를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화 통역이 가능한 소방설 인력 소방 지원 인력을 아예 배출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19에서 가장 많이 계속 그 장애인계에서 거론됐던 게, 장애인이 혹여라도, 특히 감각장애인들이 혹여라도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특히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또 선별진료소에 이런 곳에 수화통역사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공포를 느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했던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 자체가 혹여라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응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건 결국 가장 큰 문제를 발생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 청도 대전 청도병원에 있었던 그 정신장애 병동, 정신병동 이쪽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장애인 관련 어떤 정책을 모든 국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시설화가 아니라 지역사회화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다른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하게 안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설화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에서 모든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존숙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존숙 대표님은 이제 이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같이 좀 가지고 계셔서 좀 보편적 디자인이나 장애인들이 좀 늘 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그런 접근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우리 강정 박사님한테 뭐 질문이라기보다 이런 이제 추가적인 이런 것들을 고려해달라는 이야기 들으셨는데 혹시 뭐 간단하게 또 덧붙일 이야기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게 재난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재난의 아주 큰 재난들을 저희가 이제 발생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김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재난 이후에 대응, 이렇게 복구의 과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였던 가장 큰 내용은 이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평생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나는 말도 있겠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독감 수준으로 아마 방향이 바뀔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전에 있었던 독감이나 이런 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언제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종식이라기보다는 언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이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되고 그 이후에 장애인분들 또는 이제 가족분들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 발생했던 그 이전의 상황까지 돌아가는까지 언제까지 걸릴 거냐. 결국 이게 복구의 과정에서 지원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죠. 지금까지는 극급 재난 이제 코로나19의 감염병에 대해서 발생한 거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좀 버거웠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조금씩 기간이 길어지면서 준비의 단계들이 좀 올라갔다 보이고 이제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도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방법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UD라든지 일상에서의 안전한 접근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2017년에 만들어진 장애인 안전 종합 대책에서도 주 핵심으로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제 목표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의 관리가 현재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끝나는데 이제 내년 끝나고 나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5년간은 어떻게 그 목표들이 달성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고 다시 이제 마련되는 장애인 안전 종합 대책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들에서 지금까지 나온예됐던 여러 가지들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에 대한 안전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마련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 재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전담 부서가 현재 이제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있기는 한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조금 관심도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분야는 그렇다 보니까 이를 좀 더 이제 그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오늘 이제 이런 토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이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앞에 시간을 막 이게 잘못 맞춰서 빨리 하면서 꼭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장애인 대상 그 감염병 매뉴얼이 이 매뉴얼을 정확히 보고 실천을 하셔야 될 분들은 자치단체 또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이세요. 명칭은 정확하게는 자치단체 용어라고 명치가 되어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이 장애인분들이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침을 자치단체에서 정확히 아시고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정확하게 빠르게 대응을 해두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원래 중에 이제 추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을 자치단체 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읽어가기에 좀 어렵다 보니 카드 뉴스든 어쨌든 쉽게 또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가장 이제 여기 지금 들으시는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꼭 전달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은 이 내용이 자치단체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들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꼭 자치단체 분들께서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자 토론자분 이야기들은 뭐 이렇게 좀 말씀들 많이 나눴고요. 자, 몇 가지 좀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핵심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 번만 더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정규 박사님, 일단 우리 이제 코로나19에서 사실 가장 좀 장애인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서비스 중단이잖아요. 서비스 중단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기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가장 큰 상황인데 이 서비스 중단에 대한 뭐 새로운 이렇게 뭐 움직임이나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방법이 발견이라든지 뭐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강구가 되고 있나요? 뭐 모든 대책이 다 이렇게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자면 좀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떤 쪽이 잘했다 못했다를 좀 나누긴 그렇지만 지금 긴급 돌봄이라는 방식으로 복지관이 2단계 올라갔을 때 복지관이 98% 그러니까 98%가 복지관도 문을 닫았었고 그러니까 이용 시설은 거의 다 문을 닫은 구조였었고요. 그리고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도 출입을 제한시키는 방식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이용시설 거주시설을 포함한 거주시설을 포함해서 이런 이용시설들이 다 이렇게 이용을 중단이 되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돌봄 공백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이래서 현재까지는 긴급 돌봄이라는 명칭으로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긴급 돌봄의 충분성은 이제로 따져보자면 한참 모자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돌봄이라는 방식으로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긴급 돌봄에서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현재는 거주시설 3개에서 집단 발생한 상황이다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책임자들이 긴급 돌봄을 하라라고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지침에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자료에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거를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하고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월 120시간에 돼 가지고 긴급 돌봄에 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자가격리 중일 경우에는 24시간 활동 지원을 급여 내에서 가족급여 일부 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긴급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활동 지원에 자격이 없더라도 일부 완화시켜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활동 지원의 방식의 내용 그다음에 긴급 돌봄이 확진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라든지 현재는 시설에서 발생하면 장애인분들이 발생했을 때 시설에 직원분들이 같이 들어가시면 급여 외에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월에 또 따로 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이게 갖춰져 있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좀 적고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네, 실천이 자치단체에서 이걸 집행을 좀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돌봄 공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대응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네,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계로 보이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찾아가고 노력해야 될 방향인 것 같긴 하고요.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시청들을 하고 계신데 한 34명 정도의 시청자분들이 지금 저희 학회 진행 상황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질문이 없을까요?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저희가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장애인이
이 비상 상황 또는 재난 상황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 이 재난이고 비상 상황이면 그게 이렇게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재난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사고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뭐 단순한 하나의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면의 다양한 문제들이 긴급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의 그냥 연락으로 쫙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대해서 우리 강정배 박사님, 김성환 교수님 혹시 뭐 좀 이렇게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있으시면 네, 네, 강정배 박사님. 이게 코로나 감염병 매뉴얼을 작업하면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였던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이 매뉴얼하고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만들면서 작동해야 된다라는 얘기하셨던 그 측면이 가장 좀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처음 내용은 코로나 매뉴얼을 장애인용으로 별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방향의 출발이었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용이라고 하는 매뉴얼이 아주 두껍게 한 200~300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애인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명시가 되기를 바랬었고요. 그걸 처음 출발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다들 서로 아직 눈에 보이지를 못한 것들이다 보니 매뉴얼 방식으로 분리됐지만 이제 작동해야 된다라고 보면 9-2판이라고 하는 이 자치단체용 매뉴얼에 이건 이제 계속 남을 거고 감염병 전체를 대응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련이 필요해서 결국 자치단체용 매뉴얼, 장애인의 별도 매뉴얼도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용 매뉴얼하고는 자치단체의 분들이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갈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야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반영돼야 얘기하셨던 것처럼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그 지침에 있는데 왜 제공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자치단체가 만들어야겠죠.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다 알진 못하니 매뉴얼이 여기 있으니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현재로서는 별도의 매뉴얼이라는 방식보다는 공통의 매뉴얼에 포함되는 것들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라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 교수님도 한 말씀. 네, 올해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지금 현재 장애인 재난복구와 관련된 연구를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실태 조사를 끝냈는데요. 장애인들이 경험한 재난을 봤더니 태풍이 한 45.9%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한 22% 이렇게 200명 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두 재난이 아마 66.1%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에 좀 포커스해서 조금은 매뉴얼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올해 관련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그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좀 지침 형태입니다. 상세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뭐 피난 유형이나 이런 거보다는 지침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로 해서 아마 복지기관이나 타 기관들에서 조금 새로운 지침을 만들든지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었어요. 우리 조원석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 매뉴얼이라든지 뭐 장애인 맞춤 서비스 제도 이런 게 다 좋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모든 정책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래야 될 게 장애인이다. 자, 장애인 당사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장애인한테 편한 게 장애인한테 편하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편한 거가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연찮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 문제에 있어서
저처럼 시청각장애라든지 또는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안내보행이라고 해서 이제 그 활동지원사나 이런 동반자가 안내를 해줘야 되고 또 점자를 만져야 되고 뭐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이제 황금 필름이 붙어근데 이런 점자가 가려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감각장애인들은 특히 이런 신체 물리적 접촉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고 또 그런 이제 최대한 물리적 접촉을 피해달라 이런 걸 지향해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가 이런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다 우리 시스템이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그런 꼭 이런 재난뿐만이 아니고 모든 앞으로 이제 향후에 장애인 복지에 우리 그 어떤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면 과제일까요? 이런 게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모든 각계의 그 정책 서비스에 장애인이 고려되는 어떤 문화를 녹여낼 수 있나 이거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숙 대표님 말씀처럼 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사회가 구상되고 기획되고 장치들이 구비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 같이 가지고 뭐 재난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재난과 장애인의 생존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이유는 재난이 비장애인들에게는 그냥 위험의 증가일 수 있겠지만 장애인들한테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그런 이제 심각한 문제이다. 그 반면에 이제 사회적 대처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재난들이 앞으로도 계속 닥쳐올 거고 그 재난들에 대해서 재난들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좀 인간으로서 생존권을 충분히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다양한 대책들을 또 고민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 오늘 학회였으면 싶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발표자 돌아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신 우리 이제 참여자분들 다 감사드리면서 2020년 공동학술대회 장애인복지학회 분과 발표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